한국 기술의 철수로 태국은 시스템 붕괴를 겪고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으로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는 정부의 약속은 거짓이 되었죠.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태국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에 공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총리의 발언을 들은 태국 국민들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총리가 말한 한마디가 태국 전역을 뒤흔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로레인 밀러입니다. 태국에서 한국 기업들과 함께 AI 기반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미국계 글로벌 인프라 투자 회사의 아시아 태평양 지사부이사죠. 오늘도 방콕 외곽의 공장 단지를 돌아보며 현장 점검을 마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국의 석양이 유독 붉게 느껴지는 건 오늘 들은 소식 때문인가 싶네요. 태국 정부 측에서 중국과의 기술협력 강화를 시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상무부 차관과의 미팅에서 그가 한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요. 한국은 지나치게 독립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죠.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정리하는데 태국 현지 직원 수랏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랏의 표정이 어두워요. 밀러 부장님, 정부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숫자와 데이터만 봐서는 알 수 없는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스마트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네요. 저는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시작일까?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손에 든 태블릿에는 지난 3년간 우리가 이룬 성과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상승 곡선이 이제 꺾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 태국 일간지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죠. 한글은 배우기 어렵다. 한국은 너무 우월한 척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대대적으로 실렸습니다. 분명 조작된 프레임인데 이런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서울 본사의 김 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태국 정부가 중국과 빅딜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교체와 중국 기업 단독 입찰이 확정됐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3년간 쌓아온 신뢰와 성과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니요. 회의가 끝나고 창밖을 바라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팀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어두웠죠. 한국 기업들이 철수를 준비한다는 소식, 그리고 한글 기반 시스템도 폐기될 거라는 결정은 팀 전체에 무거운 침묵을 드리웠어요. 저녁 현지 직원 수락과 함께 간 태국 식당에서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우리 동생은 한글을 배워서 한국 시스템으로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랏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바라봤어요. 곧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겠죠.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비즈니스 결정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무력감에 젖었습니다. 아침부터 스마트 공장 단지는 분주했어요. 하지만 그 분주함은 새로운 시작이 아닌 끝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장비를 해체하고 시스템을 종료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IT 교육센터의 컴퓨터들도 하나둘 포장되고 있었어요. 한글로 된 공공 데이터 플랫폼의 서버실도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박 엔지니어는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세 번째 철수예요.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이어. 하지만 이번처럼 아쉬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수년간 키워온 한국 태국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정오쯤 공장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현지 상인들과 청년들이었어요. 왜 우리 의견은 묻지도 않나요?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들의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 젊은 태국 청년이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밀러 씨, 정말 모든 게 사라지는 건가요? 저는 한글 배우느라 2년을 투자했는데.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철수가 아니라 희망의 철거였다는 것을요. 해가 지고 공장 단지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철수 작업으로 반은 꺼진 스마트 가로등 불빛이 쓸쓸해 보였죠. 책상 위에는 한국 태국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종료 보고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종이 위에 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끝나는 걸까요? 철수 한 달 후 태국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들어오며 기존 한글 플랫폼을 중국어 기반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어요. 투자회사 직원으로서 저는 남아 그 과정을 지켜봐야 했죠. 첫 주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장비들, 화려한 세레모니와 약속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문제는 둘째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데이터 호환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한글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에서 추출한 데이터가 새 시스템에 제대로 통합되지 않았어요. 공장 장비들이 연이어 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성 인식 시스템은 태국어 발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죠. 기술적 붕괴가 시작된 거예요. 오후, 방콕 중심가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환자 데이터가 모두 사라져 의사들이 수기로 차트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한 의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한국 시스템은 의사 한 명당 하루 평균 100명의 환자를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지금은 30명도 힘듭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학교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교육 시스템이 사라지자 교사들은 다시 분필과 칠판으로 돌아갔어요. 한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우리는 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국민들의 불만이 폭주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SNS에는 한국 시스템 돌려놔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였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앱으로 모든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가 보여준 스마트폰 화면에는 작동하지 않는 앱들만 가득했어요. 저는 묵묵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 혼란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침, 호텔 창문을 통해 거리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였지만 점점 그 수가 늘어갔어요. 그들의 손에는 피켓이 들려 있었죠. 우리가 배운 건 한국어였어요. 왜 그걸 빼앗았습니까? 시위대는 주로 교사, 자영업자, IT 분야 청년들이었습니다. 현장에 가보기로 했어요. 군중 속으로 들어가자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청년은 분노에 차 외쳤죠. 한국 시스템으로 내 앱을 개발했는데 이제 모든 게 작동하지 않아요. 옆에 선 자영업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가게 운영이 불가능해졌어요. 재고 관리가 완전히 엉망이 됐죠. 그때 수라씨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밀러 씨, 당신도 이 부당함을 보러 왔군요.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랏은 계속해서 말했죠. 우리 모두 정부 청사 앞으로 가려고 해요. 함께 가시겠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과 함께 정부 청사 앞에 도착했어요. 누군가 저를 단상으로 밀어올렸죠.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마음속에 있던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 오판이에요.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미래입니다. 말을 마치자 시민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외침이라는 것을요.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빗속에서도 그들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돌려주세요. 한국 시스템을 돌려주세요. 그 외침이 방콕의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시위 이후 2달, 저는 이전에 한국 기업들이 있던 산업단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은 폐허나 다름없었어요. 철수한 한국 기업 부지는 잡초만 자라고 있었고 방치된 공장 건물들은 쓸쓸해 보였죠. 한때 활기찼던 상점가에는
줄지은 폐업 간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현지 관리인 탄혼을 만났어요. 그는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죠. 한국에서 공급하던 기술 부품이 사라지자 생산 라인이 모두 멈췄습니다. 대체품을 찾으려 했지만 호환이 안 돼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했지만 직접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오후에는 태국 상무부에서 온 연락을 받았습니다. 긴급 미팅이 있다고 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상무부 장관이 직접 나와 맞이했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다시 교류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한국 측은 이미 인도, 베트남, 유럽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어둡고 침울했어요. 한국 기술로 밝게 빛나던 스마트 가로등 대신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구식 가로등만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택시 기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도로에서 교통체증이 없었는데 스마트 신호등이 사라지니 매일 막히네요. 호텔방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때 화려했던 방콕의 야경이 곳곳에 어둠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서울 본사에서 온 메시지가 도착했죠. 한국 태국 재협상 가능성 0%입니다. 철수 결정 번복 없음. 메시지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기회는 한 번뿐이었던 거야.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법이지. 태국에서의 마지막 업무를 마치고 한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서울은 활기가 넘쳤어요. 철수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죠. 예정에 없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전직 통상부 장관과의 면담이었어요. 장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반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태국을 떠난 건 단순한 경제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죠.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비즈니스는 숫자만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태국 뉴스를 확인했어요. 태국 정부가 언론을 통해 우리는 오해했다고 공개 사과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과가 무색하게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기회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커져버렸어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기업 CEO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국에서 철수한 덕분에 오히려 인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된 셈이죠. 그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한쪽의 실패는 다른 쪽의 성공이 되는 법이니까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 도심을 바라봤습니다.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 첨단 기술로 빛나는 도시. 이 모든 것이 태국에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죠. 기회의 창은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닫힌 문은 다시 열기 어렵다.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의 불빛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뉴욕 본사로 복귀한 지 일주일째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왔습니다. 회의실에는 본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오늘 제출할 보고서의 제목은 한글이 사라진 날, 산업도 사라졌다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3년간의 여정을 설명했어요. 처음 태국에 한국 기술이 도입되던 순간부터 번창하던 시기, 그리고 몰락까지. 마지막 슬라이드에 도달했을 때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CEO가 물었죠. 이런 실패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수출이지만 신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술만 보았지만 그 기술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보지 못했어요. 한국이 남긴 자리는 비었지만 그 무게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태국에서의 마지막 날처럼 말이죠. 보고서가 승인되고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들을 바라봤습니다. 수라시 준 작은 부처상, 스마트 공장 개소식대의 리본, 한글로 된 태국 시장 안내 팸플릿. 모두 이제는 역사가 되어버린 것들이었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빛나는 불빛들 사이로 태국의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교사들, 상인들, 청년들.
그들이 바라던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에 든 태블릿에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떠났고 남은 건 망가진 시스템과 후회뿐이었다. 진짜 실력과 진심을 가진 나라를 외면한 결과 마지막 기회는 그렇게 사라졌다.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 모습이 태국의 눈물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지막이 중얼거렸죠. 기회는 한 번뿐이었어. 신뢰는 쌓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순간이지. 뉴욕의 밤하늘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런 나라가 실존한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학자들은 자국의 영광만 기록했고 영국의 역사가들은 왕실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비판한 이들의 기록을 통째로 파기했죠. 하지만 이 나라는 다릅니다. 전쟁이 나면 학자들이 기록물을 등에 짊어지고 피난갑니다.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려도 사관들은 그대로 기록하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승려들이 경전을 지키려 700년 된 목판을 숨기고 적을 유인합니다.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기록을 위해 목숨을 바친 민족, 인류 역사에서 단 하나. 전쟁 중에도 역사서를 완벽히 보존한 나라. 역사가 사라지면 민족의 정체성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지켰습니다. 사형을 당하면서도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집념으로. 이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프랑스 역사학자의 각성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파리의 햇살이 세느강을 비추는 오후, 나는 대학 연구실에서 국제학술대회 일정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빠르게 넘기던 중 눈길을 사로잡는 제목이 있었죠. 역사를 지킨 민족, 조선이라는 발표. 평소 동양사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던 나였지만 제목만큼은 꽤 대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럽 역사 중심주의에 익숙한 내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역사 보존에 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호기심도 함께 생겼습니다. 클레망스, 이번 학회에 참석하실 거죠? 동료 교수가 물었을 때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특히 이 세션이 궁금하네요. 발표자 이름 옆에 서울대학교 김동훈 교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학회 당일 나는 앞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김동훈 교수가 무대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50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역사서입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500년, 단 하루도 빠짐없이? 프랑스 왕조 기록도, 영국 왕실 기록도 그렇게 완벽하게 보존된 적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나 그리스 시대의 기록은 대부분 파편적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김동훈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록들이 왕의 허락이나 검열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왕이 자신의 행적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해도 사관들은 절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가능했나요? 권력을 가진 왕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을 그대로 두었다는 건 믿기 어렵습니다. 김동훈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왕조가 멸망 직전이어도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어도 심지어 왕이 직접 실록 수정을 명령해도 사관들은 절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위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강당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나도 입을 다물었죠. 유럽 역사에서 그런 예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프랑스 혁명 당시 수백 년의 기록이 불타버린 광경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발표가 이어질수록 나의 충격은 더해갔습니다. 김동훈 교수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왕조실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본군이 한양을 침략했을 때 승려들과 유생들은 실록을 등에 지고 깊은 산속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실록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는 불편한 자세로 몸을 뒤척였습니다.
유럽 역사에서 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 있었을까요? 종교 개혁 시기에 성경 번역본을 지키려다 화형당한 이들은 있었지만 그건 종교적 신념 때문이었지 역사 기록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김동훈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정말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조금 과장된 것 아닐까요? 어떤 민족이 단순한 종이 기록을 위해 그토록 희생할 수 있을까요? 김동훈 교수는 내 의구심을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랑 교수님, 직접 한국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학문적 호기심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평생 연구해온 유럽 중심 역사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에 가보겠습니다. 한 달 후 나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동훈 교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첫 일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유리 케이스 안에 놓인 두꺼운 책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것이 조선왕조실록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수십 권의 책들이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품인가요?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이것은 실록의 일부입니다. 전체는 너무 방대해서 여기 다 전시할 수 없어요. 옆에 붙어있는 설명문을 읽으면서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5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이 실록은 총 8,8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기록이 전쟁과 화재, 정치적 혼란기에도 온전히 보존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나오면서 내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완벽하게 보존된 조선왕조실록을 직접 눈으로 보니 김동훈 교수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들은 기록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을까요? 김동훈 교수는 박물관 카페로 나를 안내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역사 기록은 민족의 정체성이자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기록이 사라지면 그들의 존재도 함께 사라진다고 믿었죠. 커피를 마시며 김동훈 교수는 임진왜란 당시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했을 때 실록을 보관하던 장소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중요한 기록을 결코 한 곳에만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전주라는 지방 도시에도 또 다른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이 북상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치기 바빴지만 몇몇 승려들과 유생들은 목숨을 걸고 실록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동훈 교수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수백 권의 실록을 등에 지고 험한 산길을 넘으며 1년 넘게 피난 다녔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적군에게 쫓기다 실록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는 유럽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는 감정이 북받쳐 말했습니다. 우리 유럽에서는 전쟁이 나면 귀중품이나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지 기록물 때문에 죽음을 무릅쓴 사례는 그래서 더 특별한 거죠. 김동훈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이미 그 시대에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살아남아도 결국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진하게 울렸습니다. 역사학자로서 기록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왔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다는 개념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유럽에서는 기록을 보관하는 법을 배웠지만 이곳에서는 지키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동훈 교수는 나를 국가기록원으로 안내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에는 최첨단 보존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기록물 보존에 관한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은 불과 7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북한군이 순식간에 서울을 점령했을 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남쪽으로 피난했습니다. 전시장 안에는 당시 기록원 직원들이 기록물을 등에 지고 피난하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폭격 속에서도 적군의 추격 속에서도 그들은 국가 기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기록물을 보호하다 전사하거나 납북되었습니다.
김동훈 교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지키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전쟁 중에 기록물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라니 기록의 중요성을 이토록 깊이 인식한 민족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토록 기록에 집착했던 걸까요? 이런 태도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이 궁금합니다. 김동훈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역사적 트라우마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많은 문화재와 역사 자료를 약탈당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기록을 잃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럽 제국주의 시대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문화재가 약탈당했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역사적 경험이 이토록 강한 기록 보존 정신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일본의 식민 지배가 없었더라면 한국의 기록 보존에 대한 집착도 달랐을까요? 김동훈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조선시대의 기록 보존 정신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그 중요성을 더욱 강화했을 뿐이죠. 조선 사람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기록이 사라지면 민족의 정체성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김동훈 교수는 나를 경상남도에 위치한 해인사로 안내했습니다. 산속 깊숙이 자리 잡은 천년된 사찰이었습니다. 그곳에 보관된 8만 대장경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좁은 산길을 한참 오른 끝에 해인사에 도착했습니다. 고즈넉한 절 분위기에 나는 이미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동훈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8만 대장경은 700년 전 몽골의 침략에 맞서 민족의 안위를 기원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장경판전이라는 건물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나무판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각 판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목판들이 700년 동안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700년 된 목판이 이렇게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다니 유럽의 어떤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안내하던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시 고려 사람들은 한 글자라도 틀리면 목판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수십 번의 교정 과정을 거쳤죠. 그런데 이 목판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나요?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건물의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이 건물은 자연적으로 온도와 습도가 조절됩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며 습도는 언제나 적절하게 유지되죠. 현대 과학자들도 감탄한 보존 기술입니다. 700년 전 사람들이 현대 과학자들도 놀라게 하는 보존 기술을 개발했다니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토록 정교한 기록 보존 시스템을 갖춘 민족의 역사관은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판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민족의 혼이죠. 8만 대장경은 고려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가장 절박한 기록입니다. 해인사를 떠나며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의 역사학자로서 내가 알고 있던 기록 보존의 개념은 너무나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정보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김동훈 교수가 말했습니다. 로랑 교수님, 조선시대의 사관들이 어떻게 기록을 남겼는지 들려드릴게요. 그는 조선의 사관들이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연산군이라는 폭군 시절 사관들은 왕의 잘못된 행동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다가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임 사관들도 똑같이 왕의 잘못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죽음이 아니라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서구의 역사가들이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던 사례들을 떠올렸습니다. 로마 시대의 타키투스나 수에토니우스도 때로는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단순히 직업 윤리 때문이었을까요? 김동훈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업 윤리를 넘어선 문화적 가치였습니다. 그들은 진실된 기록만이 후대에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왕의 잘못을 숨기면 다음 왕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테니까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김동훈 교수는 나에게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종이 상자를 안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슬퍼 보였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는 한국 전쟁 당시 기록물을 지키며 피난길에 올랐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그는 기록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기록을 지켰으니 후회는 없다며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다 떠났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역사학자로 살아왔지만 과연 나는 기록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자문해 보았습니다. 명예와 논문, 교수직 외에 나의 학문적 열정은 어디까지였을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김동훈 교수는 나를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 디지털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첨단 기술로 오래된 기록물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고 전 세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 정신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훈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기록을 디지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시스템 중 하나죠. 연구원 한 분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 조선왕조실록의 디지털 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페이지는 고해상도로 스캔되어 있었고 현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 작업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들이 한국인만의 자산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나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유럽의 많은 기관들이 자신들의 소장품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김동훈 교수가 작별 만찬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통주를 마시며 학문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교수님, 이번 방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적 경험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록 보존 정신은 제가 알던 모든 역사관을 뒤흔들었습니다. 김동훈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정체성의 증명이죠.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세계사에서 이토록 독특한 기록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훈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지정학적 위치 때문일 거예요.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였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약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강했죠. 기록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지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나는 즉시 새로운 강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중심의 역사 기록만 가르쳤던 나의 강의에 한국의 기록 문화를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 강의 시간, 학생들 앞에 선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세계 기록 문화의 또 다른 측면을 공부할 것입니다. 바로 한국의 기록 보존 전통입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시아 역사를 거의 다루지 않던 내가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꺼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여러분, 나는 최근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역사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위해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존재를 남기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조선왕조실록과 팔만대장경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목숨을 걸고 실록을 지킨 승려들, 왕의 잘못을 기록하다 죽음을 맞은 사관들, 한국 전쟁 중에도 기록을 포기하지 않은 국가기록원 직원들의 이야기를. 세계에는 두 종류의 기록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던 방식인 보관하는 문화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이 보여준 지키는 문화입니다. 전자는 기록을 유산으로 여기지만 후자는 기록을 생명으로 여깁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기록 보존 정신이 현대 역사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역사 연구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만 집중했지만 한국의 사례는 역사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기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강해 후 나는 대학 총장에게 특별 세미나 개설을 제안했습니다. K기록문화 특별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기록 문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총장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내 열정적인 설명에 곧 동의했습니다. 몇 주 후 첫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다른 대학의 교수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조선 왕조실록과 팔만대장경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기록 문화뿐만 아니라 기록 보존의 글로벌 관점을 재해석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김동훈 교수도 초청하여 화상으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기록 문화에 놀라워했고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기록의 제국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땅은 기억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던 유일한 민족의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역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리의 불빛이 세느강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내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조선 왕조실록의 복제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새로운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지키는 민족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제목의 새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의 기록 문화를 서양에 소개하고 글로벌 관점에서 역사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록을 쓰기만 했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죽을 수 있는 민족이 있다는 건 몰랐다.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내 책은 역사학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의 그 시대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뜨거운 증거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내 학문적 시야를 넓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로서의 나의 소명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록을 지키는 민족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문장은 이제 내 연구실 벽에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걸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문장을 보며 나는 역사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상기합니다. 한국의 기록 문화는 세계사에서 독특한 현상이었지만 그것이 주는 교훈은 보편적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진실된 기록과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프랑스 역사학자이자 한국 기록 문화의 전달자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깊은 울림과 함께 나의 학문적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